네. 문학 갈래요. 문학 갈래. 자, 여기 하이라이트 쳐놓으시고. 자, 문학 갈래. 이게 갈래가 어떻게 됩니까? 교술 갈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게 뭐냐면, 구술 갈래가 나오면 극 갈래, 서정 갈래, 서사 갈래에서 특징으로 되는 애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문학의 갈래에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각 갈래별 특징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 표현상 특징 하이라이트. 표현상 특징. 자, 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픽을 했습니다. 이제 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가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상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뭐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문답법이라든지 서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글에서는 이 가 파트가 표현상 특징을 묻는 걸로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거나 앞으로도 생각하실 때 저 가 파트가 표현상 특징을 많이 물어본다. 자, 다음. 3번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건 이해 여부인데, 이제 글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수호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 알려주기의 표현 방식, 이런 말들.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 바탕으로 한다. 다른 문학의 갈래에 비해 글의 형식, 다른 문학의 갈래에 비해. 그러면 얘와 다른 문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 사물에 관해 자신의 의견 서술하면서 사물을 이치하게 된 표현한 글이다. 글쓴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들어가며 자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런 말들. 넘어갈게요. 다음, 댓글에 대한 이해로 정한 것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번 가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 여기에서 비단, 도포,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그리고 얽매인 게 있어, 태현,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각각의 의미들이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고,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5번. 접속 표현. 이거는 뭐 이제 앞뒤 문맥 상황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뭐 글을 몇 번 잘 읽었으면 뭐 알겠죠, 뭐 이거는. 그죠? 다음. 성찰적자 하이라이트 쳐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현실의 자, 여기도 하이라이트 같이 쳐놓겠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글이기 때문에 성찰을 하는 대상과 성찰을 하는 주체, 요거 각각을 구분하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100% 출제가 될 문제입니다. 요 형식이요. 아시겠죠? 100% 출제입니다, 이거는. 다음 문제요. A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죠? 이제 특정한 영역에서 이제 뭐 요구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A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무슨 어떤 자아에 대한 이야기,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부분을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소재 됐고, 다음 문제. 기억과 니은의 차이. 기억과 니은의 차이. 기억은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내 옷과 양식. 니은은 나.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차이,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현상적이고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뭐 이런 내용들, 지켜야 할 것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윗글이 교술갈래임을 보여주는 특징 하이라이트. 교술갈래임을 보여주는 특징. 그럼 무려 이 문제는 5개나 선택지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 이게 교수갈래 특징이구나,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 또 나오죠? 100% 나오는 문제. 윗글의 서술 방식 하이라이트. 서술 방식이요. 서술 방식. 그래서 각 그 글별로 어떤 서술 방식을 택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이라이트.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 구체적 사례를 열거 하이라이트. 대조의 방식 하이라이트.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 하이라이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이라이트.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 하이라이트. 따라가기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구체적 사례를 열고 여기요. 하이라이트, 대조의 방식, 스스로 의문 제기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 시간의 흐름, 관념적 대상의 구체화. 자, 이런 말들을 봤을 때 보자마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팍팍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팍팍 알면 그럼 솔직히 말해서 국어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다음 내용 일치 문제 하이라이트. 내용과 일치 하이라이트 하시고, 내용 일치 묻는 거는 결국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얘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격이 다른 것은 하이라이트. 성격이 다른 것은 하이라이트. 그러면 네 가지와 한 가지가 구분되겠죠? 그죠? 자,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이제 보입니까?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오늘부터 그 이제 스파르타를 하는데, 지난 겨울에 스파르타 뭐냐면은 이제 겨울에 했어요. 지난 겨울에 했었어요. 겨울방학이 길죠. 한 8주 정도 되는데 우리는 7주 동안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아침 9시를 잘 못 지켰던 이가은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잘 다니고 있대요. 축하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와서 공부를 했고, 중간고사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김규민은 이제 박현수한테 끌려다니느라 밤에 10시에도 집에도 못 가고, 집에 10시인데 10시 안 간 애들이 있었어요. 12시까지 하고 막 1시에도 가고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규민이 여학생인데 밤에 맨날 늦게 다니고 그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빡 하고, 우리가 3월 직전 주에 쉬었지 않습니까? 학원을 통으로 쉬었어요. 그때. 선생님 그때 이제 어딜 갔냐면 발리를 갔어요. 발리를 갔는데 이제 되게 신나게 이제 발리 갔어. 가서 이제 재밌게 놀려고 이제 뭐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씻고 있는데 큰일이 났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그때 딱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이제 아버지가 올해 한 70대 중반 정도 되세요. 은퇴를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머리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내인 영어 선생님은 진단반으로 시아버지 머리숱 보고 결혼했다고 얘기했어요. 시아버지 머리숱 보면, 왜냐면 이제 탈모라는 게 유전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털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털 나고 머리털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는데, 발리에서 그날 씻는데 여기에 땜빵이 이만하게 난 거예요. 원형 탈모. 근데 원형 탈모와 여러분 탈모는 좀 다릅니다. 이거 다릅니다. 근데 원형 탈모는 국소적으로 그 부위가 맨질맨질해져요. 싹 빠져. 아예 없어져. 탈모는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유전적 경향이 크고, 요거는 신체의 이제 스트레스랑 이제 뭔가 신체의 균형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네이버에서 그랬어요. 그때 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연 치유가 8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용실도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안 나. 한 2달이 지났는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어요. 미사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누구 만날까봐.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 2달 정도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을 잃은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말도 못해요. 왜냐면 난 한 번도 탈모에 대한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게 빵꾸가 이렇게 뽕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덕에 있는 병원을 지금 가요. 한 3번 갔나? 가면 이렇게 주사를 맞거든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신기하게 엄청 이쁜 털들이 귀엽게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선생님 진짜 태어나서 머리털이 빠져본 적이 없는데 원형 탈모가 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새끼들 말 졸라 안 듣죠?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요, 애들은 괜찮은데요.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되게 그냥 스트레스가 잘 안 쌓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었던 건데 스트레스가 이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도 다 스트레스의 영역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 머리털 나빠지는 게 다행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보다 이 일을 되게 진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되게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내 입과 내 머리가 나 되게 진심으로 해요 이게 아니라 내 몸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뭐 머리털은 귀엽게 잘 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수필이에요. 내가 한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이게 수필입니다. 교술갈래 오늘 하게 될 수필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머리털 얘기로. 자, 형광펜 꺼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 제일 아래 보시면 소단원 학습 포인트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1번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 이야기. 됐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 여기요. 2번 3번 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교술갈래 개념과 특성 일단 이해하시고 수호제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 하이라이트요. 한문수필 주로 조선시대 한학자가 뭐야? one scholar야? 한학자 한문학을 하는 학자인 겁니다. 오케이? 그의 메이저가 한문이라고. 오케이? 한학자들이 쓴 글로 문체나 내용면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학은 한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본토의 스타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 논기서설이라고 있는데 이 글은 뭡니까? 기죠. 기 동그라미 쳐놓고 기.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한 기술. 사물 하이라이트. 그럼 이 글에서 나오는 사물은 뭡니까? 수호제지 않습니까? 수호제. 오케이? 수호제에 관해 기술한 것으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글이 기에 해당합니다. 한문수필이고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수호제기. 자, 이 글은 글쓴이가 맏형 정약현이 본인의 집에 붙인 당호, 수호제 하이라이트 쳐놓을게요. 나를 지키는 집이랍니다. 나를 지키는 집. 에 대해 고찰하며 얻은 깨달음. 명칭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 자, 다시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시작은 어디서 했다고? 명칭에 대한 무엇? 의문. 이런 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의문, 무엇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의문한 걸로 시작했다고요. 됐어요? 그래, 그러면 도입부, 초반부는 의문이 나와야 되겠죠. 무엇에 대한? 수호제라는 명칭에 대한. 됐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자신의 삶 돌아보는 게 뭐예요? 이게 성찰이죠.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어요? 자, 그럼 깨달음 나왔고, 자, 여기에서 수호제, 이제 명칭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교술관리의 특징인 거죠. 어떤 생각에서 출발해서 자신이 했던 그런 것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거. 됐습니까? 글을 보겠습니다.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여기 지키는은 뭐야? 지키는. 이 글자 중에서. 수비할 때 숫자입니다. 오는 무슨 뭐예요? 나오자입니다. 저기. 나오. 오케이? 나오. 즉 나를 지키는 집은 여기서 나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나는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십시오. 촉각을 곤두세워라. 나를 만나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자, 현상적인 이 두 가지로 본질적인 거랑 현상적인 걸로 나를 두 가지를 야 정훈아 너 안 보이냐? 눈을 그렇게 뜨면서 뭐 보인대.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알겠죠? 졸리면 뒤로 나가시고 저기 서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나를 지키는 집은 그래서 이 나를 보면 언제나 얘네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거는 100% 아니 200%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나를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로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글에 보이는 모든 나를 전부 다 나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다음 큰형님 누구죠? 정약현. 지금 이 글은 정약용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정약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에서는 여기에서 자신이 누굽니까? 정약현이죠.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 이런 데가 일치 불일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수호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됐어요?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일치 불일치 문제. 여기서 이제 시험 상황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버린 다음에 자신이니까 정약용 이렇게. 알겠어요? 글을 이제 정확하게 읽고 그냥 정확하게 마무리하시면 더 이상 볼 내용은 아닙니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면 의아하게 여기면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나 여기서도 나. 앞에 있는 나는 뭘까요? 응? 단단히 맺어졌다. 이거 학교에서 이거 요 나까지도 이야기 하셨어요? 여기 있는 나 이야기 안 했어요? 떠날 수 없다라는 말. 이게 선생님 피셜인데 떠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려면 이제 내 몸뚱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이 있어야 내 정신이 여기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없으면 귀신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와 단단히 맺어서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몸이 있어야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오케이? 몸이 있어야 정신이 떠날 수 없다는 얘기.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이 나는 크게 이 앞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요 내용을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요게 뭐냐면 요게 의아하게 여기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 파트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A로 이렇게 파트를 구분을 시켰다면 A 파트의 서술상의 전개 방식, 서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 제기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술 방식은 의문제기다. 의문제기를 했을 때의 효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심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면 사람들은 이 글을 재미있게 읽게 된다고요. 궁금해한다고요. 그게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나가 너. 나가. 너는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어. 여기 오면 앉을 생각을 하지 마. 윤한결은 알겠지?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요거 좀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첫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기가 돼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기가 돼 있어요. 여기 승입니다. 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 어떻게 보면 수필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승전결이라는 방식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딱 돼서 나왔기 때문에 기승전결 방식에 대해. 저기 서서 봐. 서서. 야. 저기 서서. 책상 있잖아. 됐죠? 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의 의문 요거야. 요거. 여기서 이 의문이 뭐? 나를 지킨다는 것 요겁니다. 이 의미가 뭐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요. 그죠? 그래서 언제 와? 여기 와가지고 귀양을 왔대. 귀양이 뭐야? 귀양이 뭐야? 그냥 이사한 거야? 유배된 거야, 유배. 뭐 죄를 진짜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쟁에 의해서, 당쟁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임금의 눈에 벗어난 건 맞잖아요. 귀양 온 이후에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여기서 뭘 합니까?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요게 뭐냐면 나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단정적 진술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은 모호한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을 긋죠. 그래서 나뿐이다 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yes! no! 돼요? 서현우. 너무 오늘 처음 와가지고 자꾸 집중돼서 좀 속상합니까? 몇 반이에요? 2반. 아, 백지영 같은 반이에요? 김민규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김민규. 2학년에 김민규가 있어, 또. 미안해, 규민아. 어때요? 학교에서 개판이야? 뭐랬는 줄 알아? 개판이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란 질문에 yes or no가 되면 이건 서리법이 아니고 이건 그냥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도망갈 사람 있어요? 밭 들고?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서리법이 되는 거예요. 서리법은 이미 답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써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강조. 서리법의 목적은 강조에 있어요.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됐죠? 근거를 했습니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밭 얘기 나왔고요. 두 번째 집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을 체크해야죠. 무엇의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거일 수도 있겠는데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뭔가 구조적으로 비슷하잖아요. 내 밭을, 내 집을 도망갈 사람, 달아날 사람. 그쵸? 근데 같은 방식, 형식의 동사 구조를 반복시킴으로써 하는데 내용 자체는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열거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에 꽃나무와 가시나무 뽑아갈 수 있겠는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네.
이 색은 잘 안 보일 것 같고. 이 색이 잘 보일까요? 초록색이? 좀 더 진한 색으로. 자, 여기 네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있겠는가? 있겠는가? 네. 있겠는가? 네. 있겠는가? 그죠?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거시켰다고요. 됐어요?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못한다. 못한다라는 얘기는 답이 결정돼 있고 결정돼 있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포인트. 서리법.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없앨 수 있겠는가가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앨 수 없다가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없앨 수 없다. 가 이 사람의 의견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천하의 곡식, 도둑. 그래서 천하 만물 중에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하는 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자꾸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얘기 왜 나왔어?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출발이 어디냐고, 이 이야기의 출발이.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여기서. 내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거기서 출발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요거요. 글쓴이는 집의 이름에서 나를 지킨다라는 의미에 대해 의문 제기한 뒤 귀양 와서 수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글쓴이는 귀양지에서 자신이 왜 귀양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건 뒷부분 얘기니까 여기서 한번 힌트를 잡아볼까요? 귀양지를 왔더니 나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삶.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나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수호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됐죠? 자, 한문스필 중에서 기에 해당하고요. 기, 아까 뭐가 출발이었죠? 사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물은 수호제를 가리키고요. 반성적이다, 회고적이다, 교훈적이다.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여기요. 관념적 나의 마음을 객관화하여. 요 말. 관념적인 나의 마음은 추상적이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객관화했다는 건 내 마음을 탁 끄집어 놓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 내 마음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객관화시켰다. 자기 객관화. 백서연, 너 예뻐? 너가 생각했을 때? 응? 왜? 비관적이에요. 너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구나. 너 존예인데. 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뒷부분이요. 여기요.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 네. 네?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 뭔가? 뒤에 나오겠죠. 네. 아직 안 나온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 약간 지금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연아, 이재민은 오늘 네가 없어서 너무 아쉽지. 그죠? 녹화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면 희망하는 말고 기대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기대하는 성적이
이번에 이제 그겁니다.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전 과목 1등급 학생에게는 학원에서 장학금 100만 원 현금 지급합니다. 왜요? 왜 웃어요? 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200도 쏠 수 있습니다. 왜요? 될 일이 없어서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후보군이 없어요. 현재는 전과목 1등급은 없고, 다음 국어 영어 두 과목 모두 1등급 들어간다. 그러면 30만 원. 네, 국어 영어 두 과목 다 들어가면 한 과목이라도 1등급 들어가면 그건 10만 원. 오케이? 하셨죠? 열심히 다 하시고, 영어는 이제 물론 영어를 수강하는 학생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고사 결과는 그게 1등급 등수에 위치해 있는 거지 1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은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 도합 1학기 기말 시점으로 또 하나 중간고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적이 향상이 되는 케이스도 됩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러려면 대신 성적을 다 까야 되고 까고 선생님이랑 해서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최소 뭐 한 2등급 정도? 3등급이 내한테 1등급 하라는 건 좀 너무하고 그죠? 평균 등급이 전과목 평균 등급이 뭐 한 2등급을 올릴 정도의 여지가 있는 등급대 있잖아요. 저기 밑에 예? 저기 밑에 있으면 그러면 된다. 3등급인 학생이 나는 평균 2등급을 올린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합산이 그거 대단한 일 한 거예요. 그건 한 등급만 올려도. 왜냐면 중간고사를 이미 똥을 한번 쌌기 때문에 싼 똥을 치우려면은 엄청 잘해야 이제 합산이 됐을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들 뭐 내가 10만 원만 쏘겠냐? 야, 일단 뭐든 받아와 봐. 그러면 선생님 어디 나와서 고기라도 한번 하지. 알았어, 김규민? 응? 시험 열심히 다 보고 우리 뭐 고기나 한번 먹으러 갑시다. 저기 어디야? 있잖아, 저기. 거기 어디냐? 있잖아, 저기. 그 고깃집 저기 호숫가에 있는데. 그래 명륜진사갈비 맛있던데 얼마 전에 가니까. 알겠죠? 전화를 다 하시고 좀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의 수면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우리 어제 4시간 자고 왔습니다. 4시간 자고. 그래서 아침에 걸어오는데 왜 걸어왔냐면 영심이랑 같이 오려고 나는 걸어왔고 영어 선생님은 조금 나보다 늦게 오셔서 차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걸어오는데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불쌍해 막 혼자 이러면서. 근데 또 어떤 요만한 개가 이제 옆에 찔랑찔랑 거려가지고. 근데 영심이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저기서 이제 다 하시는데 공부하시다가 심리적으로 내가 좀 위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갖다 놓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힐링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15분간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선생님이랑 산책을 미리 같이 한번 다녀와서 이게 좀 루트나 상황이 잘 되고 주변의 지형지물과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 등에 대한 충분한 인지 숙지가 돼 있는 경우에 한해 산책을 다녀오게끔. 얼마나 힐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골든 리트리버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저거 맨날 내 옷에나 있던 개인데 나 골든 리트리버 옷 있잖아요. 겨울에 있던 거 거기나 있던 건데 좀 여기 와 있으니까. 쟤는 이제 맨날 올 건데 밖에 나올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만지는 상황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도 없을 거니까 그냥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짖지도 않잖아요. 제가 성대가 있어요. 되게 잘 짖을 수 있는 애예요, 빡치면. 근데 전혀 쟤는 짖는 일을 보는 일이 없어요. 저런 개는 문제는 뭐냐면 쟤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꼭 지나가는 말티즈 있잖아요. 이러면서 덤벼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맨날 말티즈로 이러면서
그럴 때 되게 좀 미안하죠. 근데 이제 그런 말티즈들 알죠? 귀는 꼭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가슴 근육 이래가지고 걔네들 보면은. 근데 또 그런 애들 수컷이야 또 보면은 알죠? 여기 핑크색 머리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 어머님들 보면은 또 비슷한 스타일로 머리도 약간 그렇게 하고 다니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독 이 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본질적 자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길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다시 달아나기 잘한답니다. 됐어요? 선생님 왜 여기다 하이라이트 쳤을까? 이러면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떠날 수 있는 건 본질적 자아가 떠날 수 있는 애인 거예요. 됐어요? 아까 그 소울 얘기했잖아요. 몸이 있고 몸에서 떠나고 말고는 본질적 자아의 영역이라고. 됐어? 나라는 것은 본질적 자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 성품이 첫 번째 달아나기 잘한다. 두 번째 출입이 무상하다. 출입이 무상하다는 건 늘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요거요. 3번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여기까지. 나라는 애의 특성 1, 2, 3번이죠. 자, 여기에서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의 의미예요. 요 의미. 잠시라도 살핀다라는 건 본질적 자아에 신경을 쓴다는 거고, 신경을 쓴다는 건 이걸 확립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본질적 자아를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라도 살핀다라는, 살핀다는 본질적 자아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 말. 요거랑 이거 되게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됩니다. 요거랑 살피면 이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살필 때랑 살피지 않을 때 요거 말장난 쳐버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살피면 얘는 여기에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피지 않으면이기 때문에 요 말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거죠. 살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살피지 않는다? 노력을 게을리한다. 오케이? 살핀다? 그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됐어요? 다음. 그쪽 뒤에서도 잘 보이나요? 네. 자,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누가? 본질적 자아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뭘? 특정한 말이 나오면 이게 누가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누가?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누가? 본질적 자아가. 그러면 잘 봐. 이익으로 유혹하면,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살피지 않는 거죠. 됐어요? 아니, 유혹하는 상황은 살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살피지 않는 거죠. 게을리하는 거잖아요. 이익의 상황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건 잠시라도 살피는 게 되는 거고요. 됐죠? 됐습니까? 계속 이거 구분하면서 읽으라고. 그거. 알겠어? 민시원? 알겠어요? 정의원? 알겠어요?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근데 여기에서 표현법 요거요. 열거법이랑 예시 두 가지 나왔습니다. 열거법 예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 보실 때도 항상 이렇게 이런 걸 써놓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저 A 끝에 저 A 부분의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럴 때 열거법하고 예시를 떠올리셔야 한다. 됐습니까? 다음.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죠? 이 사람 정약용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나라고. 이게 뭐라고? 본질적 자아. 잃어버리기 쉽다고. 오케이? 언제? 게을리하면. 됐어요?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잘 잃어버린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지켜야 한다. 비유적 표현. 왜냐하면 이게 비유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비유적인 이유. 그렇죠. 자, 보세요. 일단 이 본질적 자아는 소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본질적 자아는 관념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거. 그죠? 근데 요거를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글 수 있으면 이건 특정한 형태의 사물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사물의 모습을 띠는 건 이건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비유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하니까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이요. 나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가 나옵니다. 요 나요. 여기서 나가 이제 현상적 자아입니다. 현상적 자아.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여기서 나가 뭐죠? 요게 본질적 자아에 해당하겠죠.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그리고 여기 있는 사자성어 입신양명이요. 여러분 이제 벼슬아치를 양아치 때문에 되게 좀 그러니까 의미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벼슬아치는 그냥 일반 되게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벼슬아치가 양아치인가? 그러니까 탐관오리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나쁜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벼슬아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벼슬을 하는 사람 벼슬아치라고 하는 거. 알겠죠? 벼슬아치가 되어 사무관대에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자, 비단도포가 뭡니까 여기서? 비단도포.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벼슬도 의미하는 거고 부귀, 명예 이런 것들 다 의미하는 거죠.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걸 입고 백주도로. 백주도로가 뭐야? 백주. 흰 백에 낮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하잖아요. 그 주자예요. 그래서 백주는 환한 낮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한 낮의 도로를 바쁘게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나는 진짜 벼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여기에 의미, 요거 귀향을 가게 됐다. 아까 전에 문제들도 보면은 밑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A, B, C, D, E 이런 식의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사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도 유배지라는 곳입니다. 여기 유배지.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누가? 얘 누구야? 에? 정약용이에요? 야, 지금 여기 계속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얘 아니면 얘야. 정약용 말고. 그렇지 않죠. 자, 봐봐.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서 왔다는 건 이건 내 몸이잖아요. 얘를 쫓아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본질적 자아인 거죠.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따라왔다고. 내가 몸이 갈 수 있는 건 몸뚱이가 있어야 가는 거지. 근데 그 뒤를 쫓아왔다는 건 얘가 본질적 자아가 지금 나랑 같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이해돼? 무슨 말이지? 응. 현실적 자아는 못 움직인다 했지 않았어요? 현실적 몸이라 몸. 현실적 자아가 왜 못 움직여? 현실적 자아 학교에서 못 움직인다 했어요?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였지. 아. 저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그냥 현상적 자아는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응? 현상적 자아는 그냥 메타인지가 좀 낮은 그냥 몸뚱아리. 거기에 내가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 쫓은 건 지금 현상적 자아가 아니라 본질적 자아가 하면서 쫓아온 거야 나를. 알았어요?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됐죠? 나는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요게 말하는 게 뭐다? 자아 성찰의 행동이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그럼 여기 앞에 나는 누구야? 현자죠, 현자. 이걸 본자죠. 그죠? 현자가 본자한테 물어보죠. 너 뭐 때문에 여기 왔어? 여우나 도깨비가 흘려서 왔어? 자, 봐봐. 이동이 가능한 애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달아나길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그죠?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건 본질적 자아이기 때문에 너 여기 어떻게 왔어도 물을 수 있는 건 얘가 여길 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왔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왔다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본질적 자아의 특성에 부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됐어요? 다음.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근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너라고 표시했지만 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너가 아니죠.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진짜 내가 아니라 다른 상대였으면 자문이 아니죠. 그냥 문인 겁니다. 문. 이해돼요? 자문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볼 때 자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가 지금 본질적 자아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우나 도깨비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손해가 어디야?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누가? 본질적 자아가.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서 머무르게 되었대. 어디에? 유배지에.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이건 누구의 나야? 야 이거 문제 나온다 이거. 정약 전의 나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약 전의 본질적 자아인 겁니다. 됐어요?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정약 전에 나를 잃었다고. 또 거기서 또 내 나 또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지민아? 됐어? 잘 돌아가지? 응.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 나는 누구야? 정약 전에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됐어? 자,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건 그건 본질적 자아에 해당하는 거야. 잡는다고 잡힐 수 있는 거. 됐어? 걔는 막 움직이는 거니까 잡았다고. 너 가지마. 할 수 있는 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본질적 자아에 해당한다고. 전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백사는 됐어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접근을 하시는. 이해는 돼요? 어디가 안 돼요? 그냥 한번 탁 집어봐. 어디서부터 영혼이 가출을 시작? 너의 나가 어디서부터 나갔어?
현상적 자아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거죠. 본질적 자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 잠시라도 살핀다라고 해볼게요. 살피지 않으면이 아니라, 살핀다라는 건 내가, 나 지금 공부 잘하고 있나? 나 지금 이거 생활이 이게 맞나? 정상적인가? 라는 게 뭐냐면, 이게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메타인지는 나를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관조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 거예요. 얘를 봐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나예요. 이게 현상적 자아예요. 됐어? 나를 본다고. 자, 보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일이 좀 잘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왜 안 되는지 봤더니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해. 응?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한다고. 그런 놈들을 붙잡고 딴 생각은 눈에 잡히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나죠. 다른 생각하는 것도 나잖아요. 됐어요? 다른 생각하는 거, 다른 고민하는 거, 그것도 난데 걔네들을 붙잡아서 여기로 다시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오면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때 멀쩡하게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는 아까 소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그러니까 내 정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출입이 무상하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 이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지만 그런 정신 세계들을 끄집어 와서 지금 내 몸에다가 붙여놓으면 내가 나를 제대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나를 확립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됐어요? 너무 어렵나요? 네. 그러면은 저기 보는 저 눈이 네. 본질적 자아고요? 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 본질적 자아가 되면 현상적 자아의 다른 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상적 자아가 가진 다른 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얘네를 또 다른 나라고 얘네를 본질적 자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얘네의 나들을 여기로 붙잡아 놓으려면 누군가가 뭔가 모니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얘까지 본질적 자아가 돼버리면 그러면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뭔가 확립해가는 과정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현상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애의 이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이라고 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어쨌든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보여주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됐어요? 다음.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지금 또 여기 나왔어요. 이건 누구예요? 자, 야, 이거 누구야? 큰형이 누군데? 정약현이야, 현. 여기는 또 정약현이야. 여기 둘째 형님은 정약전이고, 알겠어? 여기 정약전이고, 요 밑에 있는 나는 정약현의 나야. 알았어? 정약현의다. 진짜 미친 나죠? 미친 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오케이. 이 사람은 본질적 자아를 지킨 상태인 거죠. 그렇죠? 본질적 자아를 지켰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태현. 이 태현이 뭐냐면 이게 어질다의 그 어질 현자입니다. 이게 클 태자고요. 태현.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많은 이치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죠.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이 태현이잖아요. 그죠? 내가 태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라는 요 말에서 이걸 현상적 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킨다라는 그래서 지킨다, 잡는다, 붙잡는다라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본질적 자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에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신, 본질적 자아. 3대 도닥의 말씀이요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하면서 여기에서 글을 쓰게 된 동기와 갈래상의 특징 제시. 요거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냥 놓치고 갈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아까 문제 나왔었죠? 뭐 나왔어요? 특정 부분이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오케이? 그런 문제에 요거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술갈래 글을 쓰게 된 동기와 갈래상의 특징 여기에서 기문이라는 말 기록한 문서 아까 한학자들이 쓰는 한문 수필 중에 4가지 종류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교술갈래의 의미를 담는 이유는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자 여기 볼게요. 글쓰니 깨달은 과정 가기 전 귀향살이 하면서입니다. 여러분 하면서와 후는 다릅니다. 그죠? 하면서는 중이고 귀향살이 후는 끝나고 나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형님이 지은 수호제라는 의문 이해하지 못했죠. 이때는. 근데 귀향살이 하면서 수호제를 지어 큰형님께 보여드렸다. 수호제기를 지어 수호제기를 지어 보여드렸다. 수호의 의미를 이해했다. 자, 여기요. 기문으로 삼는다. 요거 한문문학 양식인 기에 해당한다. 한문문학 양식 중에서 요게 수필 교술갈래에 해당한다. 여기요? 이게 상당히 글은 짧은데 깊이가 있어요. 글이 깊이가 있고 짜증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제 동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동어가 반복되는데 그 동어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이 빡센 이유거든요. 글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기승전결 얘기 나오죠. 본래 한시의 구성 방법 근데 글쓰기에서도 사용된다. 그래서 글쎄요. 뭐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어디가 어디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좀 나와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 정도는 알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시죠? 다음 자 수호제 교술갈래 특성 이거 보이죠? 경험을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다. 경험에서 출발했다. 이게 교술갈래의 특성이에요. 경험에서 출발했다. 근데 그 경험의 출발점이 어디죠? 이름의 의문을 품고자. 자, 구성요소, 수필의 구성요소, 경험과 깨달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 개성. 지켜야 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별표 5개, 100% 출제 영역입니다. 요게 나오면 문제는 쉽습니다. 쉬운 문제가 됩니다. 나오더라도 까다롭진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어쨌든 이제 지켜야 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 이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특이점이 뭐예요? 요거예요. 얘네는 요거라고. 집이나 밭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죠. 책이나 옷과 양식은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어. 대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유. 대체품이 있는 거 없는 걸로 구분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나. 여기서 나는 누구죠? 이건 본질적 자아에 해당하고 이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됐죠? 다음이요. 글쓴이가 나를 지키지 못한 거다. 과거 시험 공부. 벼슬살이. 이 사람의 주제 참된 나를 지키는 일. 다음 정약용의 개성. 자, 이런 글이 이게 뭐냐면 이 정약용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신유박해 이후 다사는 18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40세였다. 외견상 그의 인생이 끝났다.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다사는 지나간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호령 깨닫는다. 이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은 지독한 고통과 고독과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약용은 이 부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판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 절망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기 수양의 계기로 삼으면서 강인한 정신력. 됐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교술관례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교술관례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 오케이. 경험이나 성찰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한다. 첫 번째, 글의 형식 자유롭다. 그죠? 두 번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자, 요거야. 그럼 요거는 뭘 비교해야 돼요? 보여주기라는 거랑 비교를 해야겠죠. 직접 말하는 것과 보여주기. 보여주기 우리 어디서 봤죠? 극갈래에서 봤죠? 극갈래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뭐였죠? 인물의 대사, 행동을 통해서 자기 고백적 문학이므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다음 여기 개성 잘 드러나고요. 경험, 인생, 깨달음, 가치관 등의 개성 등이 주목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수필과 글쓴이의 개성. 수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글을 통해 얻은 깨달은 삶에 대한 성찰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수필은 특정한 형식적 제약이나 관례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은. 자, 요 말 중요합니다. 형식적 제약, 관례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는. 수필을 무형식의 형식, 요 말. 요거요. 요거는 별표로 표현하십시오. 무형식의 형식. 하는 것은 수필의 이러한 형식적 자유로움에서 비롯된 말이다.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적에 상대적으로 글쓴이의 독특한 형식, 표현 방식이나 형상화 방식이 개성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수필은 자기 목소리의 문학이기도 하다. 수필의 글쓴이는 허구화되지 않은 1인칭이다. 자, 여기요. 허구화되지 않은. 허구화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소설이 나와야죠. 소설, 서사갈래 이런 애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얘랑 허가되지 않는 1인칭이다. 왜? 여기 나가 등장했습니다. 나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1인칭입니다. 다음, 시나 소설처럼 허구적 대리 있는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글쓴이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수필에서는 글쓴이의 개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일반적으로 수필에서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는 문체나 표현 방식, 삶의 체험 방식, 대단한 방식, 됐죠. 다음. 자, 여기요. 자, 글쓴이가 또 다른 자아인 나와 누구와? 또 다른 자아인 나와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이걸 왜 했느냐? 이유입니다. 이유. 왜 이런 방식을 취했느냐? 대화를 통해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유 요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아까 얘기했죠. 여기 메타인지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거를 본질적 자아라고 볼 수 없는 건 현상적 자아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어야지 얘와 얘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적 자아가 되면 얘와 얘의 관계를 볼 수가 없고, 왜냐면 그게 다 자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객관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더 철저하고 명료해질 수 있다. 됐어요? 이유? 알겠어요? 객관화시키면 더 성찰이 철저하고 명료해진다. 다음 요거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이 글은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여. 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구체화시킨 겁니다. 나라는 애로 새로 등장시킴으로써 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거 표시를 해놓으세요. A라고. 그래야 저거에 대한 표현 방식이라든지 형식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 인용이요. 인용. 끝부분에 있는 인용된 맹자의 말.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지키는 것 시키는 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 자, 여기에 근거로 삼는 겁니다. 인용된 맹자의 말은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로 삼으면 이 사람은 이건 지금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은 근거를 대면 설득력이 높아지죠. 근데 근거 방식 중에 여기서 뭘 쓴 겁니까? 전문가를 쓴 거 아닙니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성현인. 오케이? 주장하는 글에는 근거가 따라와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여기선 전문가, 맹자를 인용한 거죠. 다음. 자, 이거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수필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소설을 일부 짧게 정약용이 등장하는 소설의 형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설 속에 나와 수필 속에 나.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이면 요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뭐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1인칭 시점이죠. 소설 속에서 나라고 얘기했다고. 소설 속에서 나라고 얘기하면 그건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랑 수필 속에 나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자, 소설 속에 나는 등장인물이자 1인칭 서술자. 그쵸? 여기죠. 작가가 소설을 전개하기 위해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 요 말. 자, 소설, 허구적 대리인. 반면 나는 실제 인물이다. 나. 수필에서의 나는 실제 인물이다. 이거 진짜 구분하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소설에서의 나는 허구적 대리인, 수필 속의 나는 실제 인물이다. 자, 다음. 자신이 굳게 지켜야 할 것 무엇인가? 됐겠다, 이거는.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있죠? 그 문제 다음 문제 15번부터 시작.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문제. 15번까지요? 응.